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예요. 첫째, 이게 비키스토리를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원종호 선생님이 산업혁명을 했고, 바로 그 앞에는 김서영 박사님이 신석기 시대의 농업의 농업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생명을 송기현 교수님이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했고요. 또 한 분이 윤시현 교수님이 윤시현 교수님이 인류의 진화를 먼저 했군요. 인류의 진화를 먼저 하고 송기현 교수님이 생명의 진화를 쳤어요. 그리고서 이제 생명이 살려면 어딘가에 발을 디딜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했고, 행성이 생기려면 뭔가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게 원소거든요. 그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잡합니다. 그러면 행성만 해도 뭐 잘 보이는 거고, 근데 인류의 진화, 그다음에 농업, 산업혁명은 이거는 뭐 명확한 것들이 있는 건데, 원소의 진화는 심지어 우리가 이 텍스트로 삼고 있는 사이언스 북스의 비스토리하고도 또 달라졌죠. 2주 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원소라는 것은 이제 별이 만드는 생명의 재료죠. 원소뿐만 아니라 생명의 재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우주에 있는 별이 아닌 모든 것들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을 채우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뻘겋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접니다. 그리고 제 메일 주소고요. 여러분이 뭐든지 오늘 강의와 상관없더라도 질문하시면 반드시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시민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해야죠. 그것도 내가 답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은 안 돼요. 모른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모른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 정도는 모를 수도 있는 거구나. 아니면 질문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메일 어저께 보냈는데 왜 답 안 해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죠. 그래도 몰라서가 아니라 답할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의 관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이름이 이정모입니다. 스트라님 태초부터 궁금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만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뭐로 되어 있죠? 원자로 뭐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물 다 원자로 되어 있어. 원자는 짜리도 못한 거야. 원자를 아톰이라 그래. 왜? 톰은 부신다는 뜻이고 A는 낫이다. 따르지 못해. 이런 뜻이죠. 이것도 옛날 얘기잖아요. 아톰도 얼마든지 따라낼 수가 있죠. 톰과 제리 아세요? 톰과 제리? 톰과 제리 할 때 이 톰이 이 톰이에요. 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리는 뭔가 판단하고, 이렇게 왜 제리 여자들이 톰 남자들이 남자 뭔가 부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죠. 토마스에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자하고 원소하고 되게 헷갈려요. 원자하고 원소를 딱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혹시 누군가로 진짜 되시나요? 그리스 분이세요. 그리스에 보면 원자론을 펼친 사람이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원자 설해가지고 모든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공과 원자로 되어 있다 했는데, 진공이 들어가면 그 당시에 통하기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200년 후에 그분이 진공이라는 걸 되게 싫어해요. 뭔가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테르라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주와 행성과 행성 사이에 뭔가 꽉 차 있는데 그게 에테르야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요즘 화학에 나오는 에테르하고 그냥 다른 거죠. 이런 기원전 6세기에 데모크리토스가 원자설이라는 원자설을 얘기했는데, 또 기원전 4세기의 소유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사원소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자와 원자설과 사원소설은 어떻게 다른 거야? 소유학파가 저는 대학 때까지 잘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소요를 일으킨다. 대모하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인가 했더니 소요가 산보더라고요. 산보를 한번 할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산보를 하러 쭉 질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이건 뭡니까? 자네는 뭐라고 생각하나? 대화를 하는 거죠. 데모하면서 공부했다는 뜻이 아니라 소요를 일으키면서 뜻이 아니라 산보를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설과 원소설이 있어요. 원자설과 원소설. 그럼 도대체 원자는 뭐고 원소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구분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원자는 원자고 원소는 원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하고 원자는 다릅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성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원자는 그게 아니라 물질을 이루는 입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성분은 성분이고 입자면 입자지. 이게 뭐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되게 원소는 추상적이고요. 원자는 되게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원소는 몇몇 가지가 있어. 원소는 몇 가지가 있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원소예요. 몇 개가 있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하기 전에 만물이 있으면 만물은 되게 원자로 이루어졌대요. 원자설이에요. 또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만물은 어떻게 나누냐면 되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눕니다. 또 중학교 때 배우죠. 순물질을 같이 어떻게 나누냐면 원자와 원소와 화합물로 나눠요. 여기는 원자가 있고 여기는 원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합물은 균일혼합물과 불균일혼합물로 나눠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설탕물, 균일혼합물, 흑탕물, 불균일혼합물 막 이런 거죠. 예. 근데 순물질에서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대요. 수소 그러면 원소도 같고 물 그러면 H2O 두 가지 원자가 섞여 있는 두 가지 원소가 섞여 있는 물질은 화합물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원소를 이야기할 때 어떤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물을 볼게요.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물 분자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잖아요. 이건 원자예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물을 이루는 구성 원소는 산소와 수소 두 가지야 하는 거죠. 여기도 원자는 세 개가 있지만 원소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가지라고 셀 수 있는 거는 원소고 개라고 셀 수밖에 없을 때는 원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원소는 어떤 종류고 원자는 개수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원소인데 모든 원소들은 어쨌든 뭐 원소에 해당하는 원자들이 있는 거죠. 원자의 구성은 되게 간단합니다. 원자는 핵이 있고요. 핵은 그 원자의 한 가운데 부분에 있어요.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근데 이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이 이 핵이 차지합니다.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은 똑같아요. 근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이 18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수소 원자 안에는 보통 수소 원자에는 양성자만 하나 있습니다.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게 중에 이게 1801이라면 여기 1800이 있고 여기 1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수소 그러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두 배가 돼버려요. 이 전자는 질량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크게 보면 여기는 조그마지만 여기 꽉 질량이 있고 여기는 이 전자가 이렇게 살짝 부은 게 아니라 구름처럼 흩뿌려서 어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뭡니까? 축구장이죠.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에 무당벌레가 하나 날아와요. 무당벌레 날아와가지고 한 가운데 그래 딱 앉았습니다. 이 축구장 안에 앉은 무당벌레가 있으면 이 축구장을
원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무당벌레가 핵점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축구장 안에 무당벌레가 하나 앉아있으면 우리는 그 축구장이 비었다고 얘기합니까? 꽉 찼다고 얘기합니까? 비은 거잖아. 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는 거의 핑퐁 빈 공간이에요. 근데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이 몸도 다 결국에 원자들로 이루어졌게 돼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있어도 그 다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원자는 텅텅 비어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손을 뚫고 지나가지 못할까요? 손가락이. 손가락으로 텅 비었으니까 이것도 벽고 이것도 그러니까 쑥 밀면 손가락이 뒤로 쑥 나와야 되잖아. 자연스럽게 우리 벽을 쑥 지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 왜 안 되죠? 텅 비었는데. 이 전자가 이렇게 하나 어딘가에 돌아다니는 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놈이 무서운 놈입니다.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원자에도 전자가 하나 있고 여기 원자에도 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쑥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전자와 전자가 만나야겠죠. 근데 전자끼리는 어떻게 해요? 같은 극성을 가지니까 서로 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전자와 손바닥에 있는 전자가 서로 밀기 때문에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원자는 텅 빈 공간입니다. 자, 이건 원자. 그럼 저 원자의 가지수를 얘기했더니 원소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원소설이라고 했죠. 사원소설은 뭐냐면 만물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뭐 책상이나 카페트나 우리가 먹는 밥이나 모든 것들은 다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네 가지 원소가 뭐냐면 흙, 물, 불, 뭐 공기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특정한 실험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누가 말해버렸냐면 그 전에도 여러 사람이 탈레스는 물이라고 보고 누구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또 한마디 하죠. 세상은 만물은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물, 불, 공기, 흙이야.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이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서로 네 가지 되어 있지만 저거 뭐예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도 그 아이작 뉴턴이 처음에는 젊은 나이에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뭐로 사냐면 연금술사로 살아요. 하여튼 다 했고 연금술을 해야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왜? 싸구려 납을 가지고 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가능하냐면 납도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고 금도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게 각각의 다른 원소인지 알고 있지만 그때 몰랐단 말이에요. 납도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고 금도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이 다르니까 비율만 맞춰주면 납이 금으로 변하겠지 하는 게 연금을 술렸던 거죠. 그 덕분에 화학이 많이 발전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소가 4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설마 4가지는 아니죠. 그리고 학교 주기율표에만 몇 번까지 있는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과학관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뭐죠? 네, 사물함이 보입니다. 사물함에 보면 이렇게 요 앞에서 여기 포토존이에요. 이렇게. 의외로 이뻐요. 여러 명이서 찍으면. 저랑 같이 독서 클럽 하는 분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여기다가 자기 짐을 넣죠. 짐을 넣을 때요, 되게 유명한 데 넣습니다. 철, 이런 데 넣어요. 이런 데 넣었다가 이상하게 무슨 잘 모르는 거에 넣으면 니호늄 이런 거 넣습니다. 아, 니호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잘 유명한 데 넣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103번까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18번까지도 있습니다. 올해에 8개가 한꺼번에 이름이 붙었잖아요. 113번이 니호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 발견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되게 자랑스러워요. 축하해야 되잖아요. 막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고마운 일이죠, 이제 했으니까. 주기율표에 118번까지 있는데, 요 57번부터 71번은 요 자리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 89번부터 103번까지는 요 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그 자리에 다 못 들어가서 여기 답변할 소스가 따로 서랍을 빼서 놔두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주에 만들어진 원소들이 있는데 그건 92번까지예요. 92번이 쭉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92번 우라늄까지거든요. 우라늄 다음에는 93번부터 시작하는 요 원소들, 그 다음에 여기의 원소들은 다 실험실에서 만든 원소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잠깐 존재. 이것을 너 니온이 만들었잖아. 니온이 보여줘봐. 없어요. 그런 게 존재했다는 게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걸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금방 아주 짧은 시간 몇 초 이내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누가 보여달란다고 만들어주기에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을 지워버리고 나면 나머지가 원래 자연에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테크네튬이라는 게 있어요. 테크네튬은 1937년에야 처음 발견됩니다. 그 전까지 그 저자리가 비어있어요. 주길표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길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왜 비어있지? 한다. 근데 되게 훌륭했던 게 멘델레예프부터 그랬거든요. 그 당시 빈자리가 많았어요. 그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주길표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원소로 주길표를 만들려다 보니까 답이 안 나는데 멘델레예프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 그 자리는 비워두자 했죠. 비워둔 게 되게 큰 역할을 하죠. 비어있으니까 여기도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찾아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치워나갔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43번 이 자리는 1937년에 처음 발견하는데 자연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라늄이 분열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라늄이 분열하면서 생긴 거니까 혹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1952년에 그 적색 고성에서 저거의 스펙트럼을 발견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별에 있는 거구나. 지구에서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별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제일 끝에 보면 프란슘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란슘은 되게 적어요. 지구에 있는 프란슘을 다 모아봐야 아마 30g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푸면 한 숟갈 푹 푸면 30g도 될 거거든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가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는 흩어져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실에서 만드는 원소 빼고 나머지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거죠. 우리 보정색 알고 있습니다. 빅뱅 때 생겼어. 어떤 것들은 별에서 생겼지. 또 그 초신성이 확 폭발할 때 생겼어. 정도까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도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이영애 기자님께서 번역하신 책에 딱 있는데 한 페이지, 한 바닥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다가 원소에 가는 게 세 바닥밖에 안 돼요. 근데 주기율표에 가는 게 한 바닥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요 한 바닥만 딱 보면 정리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책 이따 뒤에 보여줄 텐데 꽤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 갖고 있는 팜프렛 펴보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같이 펼쳐놓고 보셔도 돼요. 지금부터 뭐 할 거면 1시간 동안 아마 해도 요거를 한 줄씩 같이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별에서 새로운 원소가 생성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별에서 새로운 원소가 생성됐다고 합니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 최초의 별이 빛을 내기 전 우주는 수소, 헬륨, 그리고 대폭발이 일어나는 대폭발이 일어난 뒤 남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바다였대. 그러니까 최초의 별이 빛을 내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수소와 헬륨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생기기 전에 수소와 헬륨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행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우리의 행성보다 훨씬 더 전에 우주가 만드는 시대가 있었던 얘기죠. 그 얘기를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최초의 별이 빛을 내기 전에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의 우주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존재하잖아요. 네? 다양한 화학물질이 존재하면서 실제로 거대한 원소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별들 덕분이다. 별 때문에 다양한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별이 뭐냐면 그래서 거대한 원소 공장이라는 거죠. 별 안에서 원시 물질들이 더 복잡한 물질이 되고 별이 죽으면서 이 물질들이 바깥으로 흩어진다. 중요한 건 별이 죽으면서. 별이 죽지 않으면 그 원소들은 그냥 별 안에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행성은, 방금 만난 행성은 별이 아니잖아요. 별이 죽으면서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나와온 원소들이 모여서 행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성에서 우리 같은 생명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죽지 않았으면 행성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네, 큰 제목을 썼고요. 130억 년 전에 최초의 별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때요? 별이 빛을 내기 전에 수소와 헬륨이 있었으니까 이미 이 이전에 수소와 헬륨은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바로 그 아래 보면 한 줄씩 읽어볼게요. 별의 내부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자가 원자에게로부터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다. 보통 원자를 어떻게 해요? 이게 원자를 그러면 그 안에 핵이 있고, 이게 수소 원자라고 생각해봐요. 수소 원자 안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요.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집어대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전자들이 막 떨어져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수소였는데, 수소의 경우 양성자들이 홀로 별을 돌아다닌다. 이때의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한대요. 플라즈마가 뭐냐면 원자인데 전자를 잃어버린 원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원래 여기 텅 빈 공간이잖아. 원자는. 핵이 있고 텅 빈 공간 안에 전자가 하나 돌아다니는 건데 전자가 멀리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 원자라는 이 그림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가 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핵만 탁 남은 거예요. 이 핵만 남은 게 아니라 막 바글바글 되고 있는 걸 뭐라 하냐? 플라즈마 형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같은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들은 마치 같은 그게 자석을 낸 것처럼 서로 밀어낸대요. 우리 손가락에 손바닥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전자와 전자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자가 없고 자기네끼리 마구 돌아다니는데 자기다 보면 둘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양성자는 이게 마이너스는 이게 플러스란 말이에요. 같은 전극을 갖고 있으니까 주로 어떻게 서로 밀어내요. 그렇게 멀어지고. 하지만 별의 중심부는 양성자들을 가까이 모이게 하는 만큼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갖고 있고 막 밖에 밀어내는데 별도 있어요. 별 한 가운데는 압력과 온도가 높으니까 그 줄을 뭉쳐버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모이게 하죠. 핵융합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별에 동력을 제공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층 압력이 안쪽으로 끌어다니는 중력에 대항한다는 겁니다. 두 개가 부딪히면서 융합을 합니다. 융합을 할 때 에너지 결속이 생기거든요. 에너지가 결속이 생기는 게 E는 MC 제곱 해가지고 생기는 엄청나게 많이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가 별이 수축하는 걸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주면서 막아줍니다. 그리고서 이 별이 바깥에 빛도 내고 열도 내게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융합 메커니즘은 양성자 사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소 원자였던 거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수소 원자의 핵이 양성자예요. 원래 수소 원자는 중성자,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니까 양성자가 묶인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양성자 사슬이라고 해요. 그런데 융합된 양성자 중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성자, 중성자, 쌍, 즉 중량자가 생긴대요. 융합됐는데 수소수가 붙어버리면 양성자가 두 개니까 2번의 원소번호 2번이 돼야 되는데 여기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자, 양성자, 쌍이 된 거죠.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 쌍이, 양성자, 중성자, 쌍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양성대가 충돌하는 헬륨-3의 원자핵이 만들어진대요. 이게 양성대 중성습상이 됐는데 양성대 하나가 또 충돌해서 막 들어와버렸어요. 양성대가 두 개가 됐잖아요. 그 원소기호 원자번호 원소번호 2번이 여기 수소와 헬륨이 있을 때 헬륨이 되는 겁니다. 헬륨-3이라는 게 뭐냐면 헬륨은 원자번호가 2인데 질량수가 3인 거예요. 수소는 아까 원자번호 1에다 질량수 하나였잖아요. 근데 중수소는 여기 요게 중수소였죠. 근데 헬륨이 2번이고 하나, 둘, 세 개니까 3번짜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그렇다는데 생각을 해요. 헬륨 3 원자핵 두 개가 충돌합니다. 이게 이렇게 어선하게 만들어졌겠죠? 두 개가 충돌하죠. 두 개가 딱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 헬륨-4의 원자핵 하나와 두 개의 양성대가 만들어지고 잘 봐요. 이 양성대, 중성대 있잖아요. 헬륨에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양성자가 네 개나 있어요. 쭉 하나가 합쳐지면서 중성자 두 개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질량수 4의 헬륨이 되는 거죠. 2번이에요. 2번. 아래에 2가 있는 거예요. 헬륨은 원소 뭐예요? 주기율표에서 2번이잖아요. 두 개인데 중성자 두 개가 있으니까 질량수는 4가 됐어요. 튀어나가면서 양성자 두 개가 또 바깥으로 튀어나갔죠. 양성자 두 개는 또 뭐가 하겠어요? 이 양성자 튀어나온 두 개의 양성자는 이거겠죠. 융합된 양성자 중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성 중성인데 여기에 또 다른 양성자가 충돌하면 헬륨-3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또 다른 양성자가 바로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연쇄 반응을 하죠. 연쇄 반응하니까 상황이 뭐가 됐어요? 수소 원자핵 양성자가 점점 헬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파 입자라고 해요. 원자번호 2번위의 질량수 4인 헬륨 길잖아요. 간단하게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충돌 실험했을 때 그냥 헬륨 핵을 충돌시켰다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서 가모프라고 있잖아요. 빅뱅 이론을 만든 사람. 가모프는 빅뱅 이론을 자기가 빅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주가 처음 생긴 과정을 잘 밝혀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과학자가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에 치면 그냥 천재스 박사 같은데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프레도 빌 박사한테. 아니 어떤 사람들이 저기 가보고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에 우주가 뻥하고 우주가 해가지고 순식간 한 점에서 막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프레드 오일 박사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주가 뻥하고 생겼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빅뱅의 그 큰 뻥이네요. 그러니까 놀린 거였어요. 그런데 가모프는 그 이름이 좋은 거예요. 야, 큰 뻥 멋있는데 그거 우리 이론을 빅뱅 이론으로 하지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프레드 오일이 여기서 되게 바보처럼 돼버렸지만 사실은 원소와 관련된 천문학 전체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실수를 하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왜 우주상수 얘기해가지고 한번 망신나가고 하잖아요. 완벽한 과학자들은 없어요. 과학자들은 계속 실패하면서 실수하면서 성공해 나가는 거죠. 예, 이게 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가모프가 이것을 초기에 매우 뜨거운 곳에서 우주의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주의 초기에 별도 있기 전에 그 빅뱅의 순간에 금방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수소와 헬륨을 만들어지겠어? 다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왜 다 했다고 해? 그래서 간단한 논문을 썼어요. 예. 근데 이거 사실 틀린 거예요. 그때는 뭐 잘 나간 논문이었지만 알고 봤더니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에는 이 법칙이 통하지도 않아요. 수식 두 개 있잖아. 이게 다예요. 간단한 논문인데 이걸로 그 어마어마한 걸 설명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는 근사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맞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알파가 별표로 돼 있잖아요.
결핍됐던 무슨 뜻이에요? 교신 저자입니다. 보통은 이제 왜 제1저자와 교신 저자 따로 있잖아요. 요즘은 교신 저자 교수님이 제 끝에 붙어 있는데 이 당시는 이제 알파한테 직접 물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테라는 사람을 껴놓은 사람이 가모프예요. 베테는 여기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가모프는 제자인 랄프 알포와 함께 이 주제를 연구하여 1948년에 화학 원소들의 기원, 디오로진 오브 케미컬 엘리먼트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출판일이 공교롭게도 만우절인 4월 1일이에요. 라는 사실에 가모프의 유머 본능을 자극했다. 가모프는 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한스 베테를 논문의 공동저자에 포함시켰다. 논문의 저자를 그리스 알파벳 처음 글자인 알파, 베타, 감마와 유사한 알파, 베테, 가모프로 하기 위해서다. 자, 가모프는 그냥 지도 교수였어요. 백토를 많은 사람이고 이 완전히 이걸 만든 사람은 알파였어요. 그럼 알파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쁘죠. 저자가 두 명인 논문의 저자가 3명 중에 1명밖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분지를 택하고 싶죠.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왜요? 가모프는 선생님이에요. 힘이 무시세요.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알파베타 감마 논문의 일부예요. 알파베타 가모프가 저자로 되어 있고 출판일은 1948년 4월 1일 만우절이다. 이 재밌는 얘기에 써있는 책은 40살 책, 며칠 전에 나온 이강환 박사님 다음 주에 강의하실 분입니다. 다음 주에 여기에 오실 분이 아마 와서 보나마나 자기 책 자랑하실 텐데 빅뱅의 메아리, 우주가 빛의 모은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래서 알파, 베타, 가모프, 알파, 베타, 감마 있을 때 여기서 아까 그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베테가 196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보통 노벨 물리학상은 3명씩 받고 그러잖아요. 3명씩 받아가지고 3분주씩 나눠가든지 아니면 노벨 물리학상 올해는 1명이 2분질, 나머지 2명이 4분주씩 받잖아요. 그래서 혼자예요. 짭짤한 거죠. 혼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왜냐면 1997년에 받았는데 한스 베테에게 왜 받았냐면 그의 공헌 때문이었다. 핵 반응의 이론, 특별히 에너지, 별에서의 에너지 생성에 관한 어떤 발견들을 줬대요. 에너지 생성 때문에 무슨 어떤 원소들이 막 생긴 것 같은 건 아닌데 사실 연관은 또 돼요. 이 사람이 한 게 이겁니다. 아까 헬륨, 알파, 핵까지 나왔잖아요.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의 논문에서는 틀린 이야기예요. 가모프가 다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베테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4개, 알파 입자와 알파 입자가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 여기서 베릴륨 원자핵이 됩니다. 그래서 감마선이 나가고 또 베릴륨 원자핵, 베릴륨은 원소 번호가 4번입니다. 수해 2배, 그다음에 리튬 건너뛰어서 4번이고 또 헬륨 하나가 더 부딪히면 원자 번호 6개, 하나, 둘, 셋, 넷, 5개, 6번에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인 탄소 12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탄소 양성자가 6개, 지장수는 12인 거죠. 1번부터 20번까지는 되게 원소만 빼고, 수소만 빼고 2번부터 20번까지는 양성자 수의 2배예요. 양성자 수만큼 중성자 수가 있어서 외기도 편해요. 20번까지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리가 생긴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알았냐면 이런 과정은 작은 벨에서 여기서 끝나요. 작은 벨에서는 탄소 이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만드는 동안에 수소가 다 써버렸어요. 수소가 계속 생겨져야지 헬륨이 만들어지고 또 헬륨이 또 부딪혀서 베릴륨 만들어지고 탄소 만들어지고 또 부딪혀서 대될 때 다 수모가 돼버리거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우리는 알고 있지. 3중 알파 반응이라는 것은 알파가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서 뭐가 됐어요? 탄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3중 알파 시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탄소가 만들어진 걸 보고선 베테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 나는 탄소에 도달했다. 그리고 탄소에 있는 모든 반응은 당신도 알다시피 너무나 아름다웠다. 우리가 알긴 뭘 알겠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거죠. 왜 탄소가 아름답다 생각했을까요? 탄소까지 된 게.
왜 특별히 탄소가 된 걸 갖고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생명체. 우리 생명체는 탄소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물 다 탄소 사슬이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탄소가 없으면 생명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본 재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수소 있고 탄소 있는데 거기다 생명의 기본 재료 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질소, 산소도 있었잖아요. 다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3중 알파 반응으로 탄소가리가 생겼죠. 그 다음에 작은 벨은 여기까지밖에 진행이 안 돼요. 근데 큰 벨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재료가 많잖아요. 큰 벨에서는 또 하나의 알파 입자가 붙입니다. 이옥도 상태고요. 거기서 산소가 돼요. 4가 붙었으니까 8에 16 네온이 됩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붙으면 마그네슘이 돼요. 마그네슘을 또 하나 붙으면 어떻게요? 규소가 돼요. 실리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요. 이런 코스가 하나 있고 되게 지난한 코스고 간단한 코스도 있습니다. SI에도 뭐 이렇게 왜 양성대, 중성대 합해서 28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탄소는 봐요. 탄소는 양성대, 중성대 합해서 12개가 있는 거잖아요. 산소는 16개가 있는 거예요. 12개하고 16개가 합쳐도 28개짜리 되겠죠. 규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될 때까지가요. 별 안에서는 수백만 년이 걸려요. 수백만 년이 걸쳐야 겨우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 규소가 만들어지면 거의 순식간에 철이 만들 수가 있죠. 이거랑 합쳐졌는데. 물론 이렇게 중요한 거 뭐예요? 온도입니다. 뜨거워야 가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지면 여기 커다란 원소들이 중간중간에 있지만 중간에 아주 조금씩 생기는 원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되게 보이잖아요. 가장 무거운 철이 가장 무거운 경우는 별에서 만들어지는 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거 수소는 제일 끝처리에 있겠죠. 여러 가지의 층들이 생깁니다. 양파 껍질처럼. 그러니까 커다란 별이 있으면 그 별이 그냥 뿌옇게 기체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무거운 원소가 한가운데 내려가 있고 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벼운 것들이 위에 쭉 떠 있어서 종류별로 쭉 나눠져 있죠. 네. 죽어가는 별이었어요. 근데 보면 여기서 수소, 헬륨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137억 년 전에 빅뱅 때 수소와 헬륨이 생깁니다. 양성제가 수소 원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원자이 생기고 나면 우리가 수소와 헬륨이 생길 때까지 한 3분이면 돼요. 우주가 빅뱅이 만들어진 다음에.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아까 공급을 수소 나왔죠.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됐어요. 헬륨이 두 개가 모여서 된 게 아까 베릴륨이었습니다. 베릴륨에다가 또 헬륨이 하나 붙이면 이게 탄소였죠. 탄소에다 또 헬륨 하나 더 붙이면 산소였어요. 산소에 헬륨 하나 더 붙이면 네온이 되고 네온 하나 더 붙이면 마그네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또 하나 붙이면 규소가 됐어요. 그럼 이 중간 것들은 아까 방금 것들은 왜 탁탁 알파 입자가 붙어서 생기는 경로에서 벗어나 있죠. 우리가 짐작하기에 이 아까 간단한 다이어그램이 알파 입자가 붙으면서 새로운 원소가 생긴다는 그 논리가 맞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으려면 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되게 양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3분은 한참 동안에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가고요. 우주 내 플라즈마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원자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네. 등등 했다가 아까 봤던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시작됐죠. 그래서 보니까 우주에 있는 원소들의 상대적인 양을 보니까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10배씩이에요. 10배, 10배. 스케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헬륨 많아요. 그 다음에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철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들은 되게 적어요, 상대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체가 생각했던 그 경로가 맞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매번 어떤 원소에다가 원자 핵이 하나씩 부딪히면서 1번씩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알파 입자가 붙어서 4개씩
그러니까 질량수 4개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重複할까요? 아, 이해가 되셨을 리가 없는데. 예,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우주가 생긴 지 100억 년 된 다음에 여기 태양이 생겼죠. 그 다음에 그 태양에서 우리 지구가 생기는데, 여기서 보면 지구에 있는 원소들이 여기 다 나왔진 않지만, 또 어떤 관계가 필요합니다. 태양 정도의 별에서는 뭐 생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태양 이상의 별이 돼야, 태양과 훨씬 큰 게 돼야지 탄소, 질소, 산소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철이란 것은 아까 핵융합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럼 철보다 더 큰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의 주별표면 그 상당히 위쪽에 있어요.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철은 전부 점점 무거우니까 아래 가가지고 어떻게 철이 많아지면 어떻게 가운데 무거운 게 있으니까 그 별이 좀 더 수축되겠죠. 수축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에너지가 모이면서 결국은 폭발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죽어가는 별에서 원소들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도 없었어요. 철에는 뭔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가장 안정적인 핵입니다. 수소가 융합돼 처리될 때까지 에너지가 계속 방출돼요. 에너지가 방출돼야 안정적인 거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과학관에 아이들이 막 와요. 그 친구들이 좀 처음에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안정적인 자세로 관람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힘을 빼야 돼요. 힘을 과하게 빼고 아주 차분하게 뭘 하거든요. 이때 거기다가 다시 밥을 먹고 나고 뭔가 재밌는 일이면 다시 들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가장.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인데 철이 바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철까지 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 철 다음 거 왜 안 생기냐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철 다음 거는 철이 될 때까지도 제가 계속 이게 그냥 결합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 에너지를 계속 많이 방출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거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철까지는 저절로 왜 건물에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뭘 놔두면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안정적인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저절로 가거든요. 철은 더 커지려면 에너지를 낮춘 게 아니라 에너지를 높여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웠던 건데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들면 어떻게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요. 이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철까지 만드느라고 여러 에너지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투여할 에너지가 없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섬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별이 폭발할 때, 초신성이 생길 때, 폭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철과 다른 원소들이 합쳐져가지고 더 큰 원소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거기에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미진했어요. 아, 철보다 큰 거, 웬만한 건 되겠는데 왕창 큰 것들은 그걸로 과연 될까? 또 다른 증거나 문제적인 물리학자는 저 산소라니까 산소를 막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안은 없으니까 좋아 일단 초신성이 폭발로 하자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슬그머니 이런 계산했습니다. 초신성 폭발로는 안 되겠고 더 큰 것들은 중성자별이 꽉 충돌할 때 생기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더 큰 금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자기네끼리만 이야기해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바깥에는 내지 안 하고 책에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게 알게 됐잖아요. 한국일보 2014년 10월 18일 날 아주 훌륭한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누가 썼는지 정말 잘 썼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은 철의 중성자가 결합해서 생길 거를 짐작했다. 철의 중성자들이 구성된다고 생각했어요. 계산해보니까.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핵과 결합할 때 반발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원자핵이 양성이니까. 문제는 중성자는 핵 안에서는 안정적이지만 핵 바깥에서는 10분 안에 붕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중성자가 붕괴하기 전에 철과 만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천체 물리학자들은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해서 합쳐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자기네끼리만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성자별이라니 뭐냐? 중성자별은 초신성이 폭발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별인데 이름처럼 대부분 중성자로 구성된 희한한 별이다. 지름이 고작 16에서 32km 정도로 아주 작다. 하지만 질량은 태양의 1.5배에서 2배나 된다. 밀도가 엄청 높다. 중성자별의 부피 1ml가 차지하는 질량이 1억 톤이나 될 정도다. 1ml 있죠. 1m, 1cm, 1cm, 1cm잖아요. 그 무게가 얼마요? 1억 톤이라는 거니까 얼마나 밀도가 높은 거예요. 밀도가 높다 보니 결국에는 블랙홀이 되어버리긴 한다. 근데 블랙홀이 되기 전에 두 개의 중성자가 꽉 부딪히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성자가 부딪힐 거는 것 같긴 한데 중성자가 부딪히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성자 별이 부딪히는 걸. 그런데 지난 2017년 8월 17일 날 GW 그래비티 웨이브 중력파가 관찰이 됐습니다. 중력파가 관찰이 딱 보니까 뭐냐면 중성자별이 막 부딪힌 거예요. 언제 부딪힌 거냐면 그게요 1억 3천만 년 전에 부딪힌 겁니다. 1억 3천만 년 전이면 공룡들이 아주 지구에서 잘 살고 있을 때예요. 걔네들은 몰랐어요. 1억 3천만 년 전에 그때 중성자별이 확 부딪혔는데 그때 생긴 중력파가 지난 8월 17일 날 관찰이 된 거예요. 라이보, 비보 이런 데, 비보 그렇게 해요. 만약에 라이보 등치가 없었으면 우리 못 봤겠죠. 근데 이걸 관찰한 사람들의 중요한 저자 중에 3분의 1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일명감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일명감이지. 근데 그 신문은 8면에 나왔어요. 네. 그날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신 대통령께서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일면을 차지해버린 다음에 이게 밀렸어요. 네. 재판을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큰 거. 그래서 이 논문이 다양한 답변에 한 걸 쭉 실렸죠. 근데 거기서 딱 중성자별을 충돌할 때 딱 보니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백금이니 낙이니 무거운 물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파가 뭐야? 근데 이제 중력파는 우리한테 새로운 망원경이 마찬가지예요. 왜 전자의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망원경 생겼죠. 그 다음에 허블 망원경 생겨서 더 많은 걸 봤는데 중력파를 우리가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은 선체 물리학의 역사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철보다 큰 원소들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졌어 라고 얼굴 그렸었는데 이렇게 교과서를 바꿔야 됩니다. 천체 물리학의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감이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소의 고향이 어디냐 했을 때 이렇게 복잡한 연구진들이 이걸 했어요. 빅뱅 때 생기기도 했다. 리튬도 조금 빅뱅 때 생기고 코스믹 레이 피존할 때 베릴륨 동서와 리튬 조금 생기고 작은 질별의 질량이 작은 별이 죽을 때도 조금 생기고 이렇게 복잡하게 막 표현을 했죠. 그러다가 이런 것들 커다란 별이 폭발할 때, 그 다음에 백색 외석이 폭발할 때, 이것도 보라색은 중성자 별이 병합할 때, 합쳐질 때 생겼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왜 할 수 있나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거 봐요. 이거 리튬은 생기는 경로가 3가지나 있어요. 대개 2가지씩 막 있잖아요. 2가지씩 모르는 것도 있고요. 막 웬만하면 2가지 막 그래요. 헬륨도 3가지. 우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간단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할 때는 이 편을 보면 좋은데 대략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좀 더 단순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 원소의 고향이 있잖아요. 일단 수소와 헬륨은 간단합니다. 빅뱅 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베릴륨, 금속은 아까 이렇게 코스믹 레이 피존이라고 해서 설명 안 한 거예요. 복잡해서 쓰겠어요. 그거 하면 또 머리 아파요. 그런 거보다 해요. 그 다음에 리튬부터 탄소, 주소, 탄소 쭉 이런 것들은 여기서 철까지, 철의 요까지는 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 등등보다 큰 것들은 주 언제 만들면 초신성이 폭발할 때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끝까지 다 초신성이 할 때 된다 그랬어요. 2주 전까지. 근데 우리의 책은 2주 전에 나온 책이 아니에요. 2주, 나온 지가 2주는 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이 못하는 거죠. 일단 출판사분들은 오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아니, 한 1년만 먼저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네,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들은 중성자리 별이 병합할 때 여기까지 쭉 92번까지 만들어집니다. 93부터 이건 뭐예요? 네, 이것들은 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원소의 모양은 커다랗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우주에 있는 원소 모양은 한 5가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아까 바로 앞에 있었던 표를 봐야죠. 그 표를 외우는 사람은 지금에 한 명도 없어요.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팜플렛에 보면 그림에 중요한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하고 지구 지각에 존재하는 주요 원소예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입니다. 근데 지구에는 어떻게 아무리 친다고도 수소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수소를 갖고 있으려면요, 수소는 정말 가벼운 원소잖아요. 엄청나게 커다란 중력이 있어요. 지구가 만약에 수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중력이 컸다면 우리는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겠죠. 수소가 없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구에 있는 수소는 주로 어디서 왔냐? 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성이나 분석이 부딪히면서 해성물이 쫙 이게 얼음이잖아요. 오면서 이제 거기 지구에 물을 갖다 준 거죠. 그럼 지구에 물이 왔을까? 금성이나 화성에 왜 물이 없을까요? 거기 해성이 안 붙었을 리 없잖아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자외선이 쪼이고요. 자외선이 쪼이면 물이 H2와 O2로 갈라서죠. 수소는 가벼우니까 바깥을 나가버리고 산소는 암석 속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암석에 갇혀서. 근데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지구는 물이 있고 거기 물이 없잖아요. 지구에 물이 있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광합성을 하면서 끊임없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소가 우주로 날아가기 전에 다시 수소가 결합해서 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수소는 다 날아가고 지구에 가장 많은 건 산소입니다. 산소가 어디에 있냐면 각 안에 있어요. 암석 속 안에 가장 많이 있는 거죠. 지구 역사가 46억 년 전이에요. 38억 년 전에 처음 생명체가 생깁니다. 38억 년 전에 지구의 하늘은 빨간색이었어요. 왜냐면 대기에 산소 분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기는 지구에 있는 산소들은 다 물 속에 있든지 암석 속에 있는 거예요. 암석 속에 있는 산소는 지금도 암석 속에 있고, 물에 있는 산소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그게 어디로 나와요? 이산화탄소와 물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광합성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나와주고 있는 거죠. 네, 산소가 제일, 사람들 다 규소 생각해서 뭐예요? 산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자, 우주에 있는 원소 중에 가장 중요한 원소가 뭘까요? 하나를 고른다면. 네, 수소입니다. 수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생길 수 있었고요. 지금도 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잠수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원소가 수소입니다. 수소는 양성이다 하나에다가 전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산소, 질소, 산소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고 만든 우주에서 가장 드문 원소입니다. 이것들은 10만 개당 한 개예요. 10만 개, 우주의 10만 개의 원자 중에 산소, 질소, 산소는 그 중에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드문 원소죠. 근데 이 드문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분자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단백질을 만들든지 핵산을 만들든지 합니다. 근데 단백질과 핵산은 그냥 원소들이 나열된 거잖아요. 걔네들이 그분들이 어떤 작용을 하려면 모양을 갖춰야 돼요. 특정한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특정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 생명체가 꼭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열도 있고 그런데, 요게 물은 특이하게는 극성이 있어요. 이쪽에 전자들이 물이 있고요. 그 분자에 있어서 한쪽은 주로 마이너스고 한쪽은 주로 플러스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소 결합을 합니다. 티린과 아데닌,
시토신과 구아닌은 두 개의 수소결합.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질소나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아주 약한 결합이 있는 거예요.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딱 붙여갖고 탁 떼어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붙였다 뗐다 하기 참 좋은 결합인 거죠. 물은 다양하게 또 수소결합, 자기네끼리도 수소결합을 합니다. 이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에 꼬여 있는데요. 단백질 보면 단백질에 산소하고 수소, 또 질소하고 질소도 있어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모양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아미노 쭉 나열하게 단백질의 1차 구조예요. 근데 저 수소 결합 때문에 꼬입니다. 꼬여서 알파 헬릭스나 베타 슈가는 2차 구조가 생기고요. 얘네는 복잡한 공간 구조를 가지면 그걸 3차 구조라고 그래요. 헤모글로빈 같이 이런 것들이 덩어리가 여러 개 모이면 4차 구조죠. 대부분의 단백질 3차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구조를 모양을 가져야 열쇠와 자물쇠처럼 분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모양이 갖춰지거든요. 근데 이 가지고 만든 게 누구냐면 바로 수소예요. 여기서 염기들이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수소 결합 2개, 3개 연결되어 있어요. 저게 DNA입니다. DNA 안에는 생명의 설계도가 있는 거죠. 설계도가 이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게 안쪽에 쫙 있어요. 바깥쪽에서 망가지잖아요. 안쪽에 쫙 있는데, 안쪽에 있는데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고 물성에 있어요. 자, 분자들이 접근을 해야 이걸 지퍼처럼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이 DNA를 쫙 열면 어떻게 해요? 열어서 단백질이 들어서 메신저 RNA를 만들고, 메신저 RNA가 여기 템포즈를 나오면 그걸 다시 리보솜이 쭉 지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가죠. 이 수소 결합은 이 DNA를 지퍼처럼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쉽게 복사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소 없이 어떤 분자를 만들었다면 생명체는 존재 수가 없는 겁니다. 단백질도 생길 수 없고 핵산도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수소가 어디있냐면 빅뱅 순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3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가 얼마나 작았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수소는 어떠냐면 그때 왔어요. 그 작은 공간에 왔으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수소들은 수소를 만들면 우리 그때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빅뱅의 순간에 같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의식만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되게 친한 사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이 쭉 만들어진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까지 만들어진 과정을 정말로 재밌게 잘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마법의 연봉전을 아주 훌륭한 책이죠. 네, 절판됐어요. 안 팔아요. 도서관관에 있습니다. 왜 안 파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원소의 기원에 관한 책이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보면 주기율표가 왜 줄과 주기와 족이 있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아주 잘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또 사이언스 북스의 원소의 왕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소의 기원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원소 설명할 때 풍경으로 설명한다.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강이 있어요. 왜 이 원소와 이 원소, 나트륨과 염소는 모여서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건지를 풀어냈죠. 수학 없이. 그 다음에 또 제가 권한 책에 사라진 스푼이라고 하는 해나무에서 한 책이 있는데요. 주기율표와 원소의 아주 가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데, 또 원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전쟁, 광기, 세계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죠. 예, 우리의 비스토리가 거꾸로 와서 산업혁명에서부터 원소의 발생까지 생겼죠. 이제는 뭐가 이제 빅뱅 이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두 분께서 별이 탄생하는 이야기와 대폭발의 이야기들을 이강환 박사님과 이종필 박사님이 연선시대의 두 분이 책을 각각 책을 내셔서 책 자랑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